아테네를 수도로 하는 아티카 지방은 경작지가 많지 않은 바이트 성이인 그리스 중에서도 비교적 넓은 편이었고 천연의 항구 피레우스가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피레우스는 아테네의 젖줄과 다름없던 곳으로 주변 적으로부터 항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테네는 항구까지 가는 길을 긴 장벽으로 설치하여 철저하게 보호하게 되죠. 항구를 중심으로 무역 거래가 집중되었고 해군 기지도 그곳에 세워지는데 아테네는 선박 제조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해전을 주도한 것도 아테네로 육군이 강한 스파르타와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훗날 로마 제국에 편입된 그리스인들은 로마에서도 항해 기술이나 선박 제조를 전담하게 되죠. 아무튼 아테네는 그리스로 침입해온 도리아인의 지배도 면했고 아카이아인의 순수 혈통도 상당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크레타 섬의 폭군 미노스를 타도한 테세우스를 아테네의 건국자로 보고 있는데 당시 신생국들이 모두 그렇듯이 아테네의 정치 체제도 초기에는 왕정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무렵 왕정이 귀족 정치로 바뀌었는데 귀족 출신 9명이 1년씩 임기를 돌아가면서 행정과 군사, 제사를 담당했고 장로회의라는 곳이 이들을 보좌했습니다. 자유시민들로 이루어진 로마에서와 같은 민회가 있었지만 로마에서처럼 가진 지위도 없었고 발언권도 전혀 없었죠. 토지 소유에 경제적 기반을 둔 귀족 계급에 상공업으로 힘을 얻게 된 새로운 신흥 계급이 대두하면서 기원전 7세기 귀족 정치만을 했던 아테네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되었죠. 자유계층은 경제력을 획득했음에도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들과 반대로 좁은 토지밖에 가질 수 없었고 빚에 시달릴 때가 많은 자장농 계급도 귀족에 대한 반발이 아주 컸습니다. 버스라 불리는 시민들, 그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고 결국 기원전 620년 무렵 법률의 성문화로 최초의 시민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귀족 계급은 불문법 시대에는 제멋대로 휘둘 수 있던 사법권을 성문화되면서 잃게 되죠. 그리스 역사에서 유명한 솔론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594년 기성 지배층인 귀족들로부터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권한을 인정받은 그는 역사상 유명한 솔론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솔론이라는 사람은 신흥 세력인 상업자 계층도 아니고 자장농도 아니고 오히려 넓은 토지를 소유한 아테네를 좌우해온 명문 귀족 출신이었죠. 솔론은 자장농들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하는데 많은 빚을 지게 된 농민들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그 당시의 제도를 종래의 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킵니다. 아마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최초로 인권을 존중한 사례이고 수많은 고대나 중세, 근대 시대에도 오히려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로 다른 나라들보다 무려 2000년 이상 앞선 민주적인 법이었죠. 그리고 출신 계급에 따라 참정권이 좌우되는 일을 없애고 재산의 많고 적음에 비례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재산을 파악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귀족이라는 계급만이 갖던 참정권 제도를 모든 시민이 가질 수 있도록 바꿉니다. 지중해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앞선 솔론의 개혁은 아테네를 귀족 정치에서 탈피시켜서 폴리스라는 민주적인 도시국가로 가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서간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속을 들여다보면 로마만큼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로마가 지배한 동맹 도시나 속주 시민은 물론 노예마저 시민권을 부여했던 로마와는 달리 그리스의 시민권은 대단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오로지 최초의 아케인 출신 그리스 민족만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으며 부모 중 한쪽이 그리스 시민이 아니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선거에 참여하는 참정권은 그리스 시민권자 중에서도 오직 남자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에 일어난 솔론의 개혁은 당시로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시작하면 아테네가 생각나는 것도 솔론의 개혁 때문이었죠. 스파르타를 제외한 코린트, 테베 등 수백 개에 달하는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아테네의 모습을 그 뒤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상 오늘은 아테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